야, 벌써 12월입니다. 네. 우리 격월 이건규 2023년 12월호. 네. 한 해가 어떻게 좀 빨리 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올해는 특히 2023년. 올해도 되게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네. 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올해 한 8월까지는 하고 정신없이 오르다가 아, 갑자기 한 11월까지 쭉 빠지더니 또 최근 또 한 달간은 또 이제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시장이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되게 혼란스러운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시간은 되게 굉장히 좀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2월 되면 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들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르네상스는? 저희도 이미 뭐 11월 달에 어느 정도 내년을 조금 겨냥을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이제 내년 전망까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이미 뭐 내년을 겨냥을 해서 많이 바꿔놓은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벌써 내년 준비해서 바꿔놓으셨다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꾸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IT 중심으로. 아, 그래요? 그건 이제 하나하나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2023년 네. 어떤 이제 성적표. 네.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세요? 뭐 항상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시장이 되게 좀 변동성이 컸고 좀 떨어질 때 인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시장이 마치 이제 하락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 정도 연초 대비 상승을 했더라고요. 코스피가. 네, 코스피 지수가.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상장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뭐 일부 뭐 플러스이기는 한데 올해 이제 8월,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플러스 한 25%까지도 좀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전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5%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목표한 부분 달성은 했다. 다만 조금 아쉽긴 하다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장 주식도 투자하고 이제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에이텀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저희가 뭐 뭐 비상장 주식도 엑시트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뭐 상장 쪽이든 비상장 쪽이든 좀 의미는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이텀이 상장 첫날 얼마 올랐었죠? 공모가 대비?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그게 이제 18,000원으로 상장이 돼서 이제 뭐 최고가는 한 5만 원까지 갔다가 한 3만 원 정도에 마감을 했었고요. 뭐 오늘도 조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뭐 저희가 이제 투자한 단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플러스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어서. 그거 혹시 보호예수 거셨어요? 네, 저희가 확약? 예, 확약이 뭐 몇 달간 이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장 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충분히 수익을 내고 엑시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장 전에 투자하신 거니까 의무 보유 확약 안 걸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나 뭐 기업들하고 이제 이제 주로 이제 거래소에서 좀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지가 지금 3년이 좀 넘었어요. 비상장 상태에서. 예, 그리고 저희가 전체 비중에서 꽤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확약을 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저 르네상스 누구냐고, 누군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좀 비중이 좀 높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약을 당연히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야, 하여튼 요거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또 이거에서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항상 상장, 비상장 같이 해서 포트폴리오도 이제 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3년이 사실 돌아보면 상반기에는 내러티브로 엄청나게 움직이다가 막 9월, 10월에는 좀 이렇게 큰 조정을 좀 받다가 돌이켜보면 이런 점이 제일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하는 거 뭐 좀 있을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기관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투자했던 패러다임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관 투자자 내지는 이제 전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세를 얻으면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언급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게 이제
급등 양상을 보였던 뭐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뭐 효율적인 시장, 뭐 비효율적인 시장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비효율적인 시장으로 가는 듯한 느낌, 뭐 그런 인상을 받았던 부분들이 조금 투자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뭐 이제 지나보면 또 알게 되겠죠. 네. 지나보면 또 알게 될 거고. 그 종종 이건규 대표님하고는 올해의 시장 난이도 또 내년은 시장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언제였더라? 2022년, 뭐 21년 때는 정말 난이도 높아질 거라고 막 말씀을 해주셨었고. 네. 23년을 지나보면 요거는 별 5개라고 했을 때 난이도 한 얼마짜리였을까요? 근데 시장은 항상 쉬었던 시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 대로 어렵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어려운 게 이게 막 급등을 막 예상하기도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시장 대비해서 또 잘하느냐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은 20% 올랐는데 나는 10%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는 그 섹터별로 쏠림이 되게 심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하반기 됐을 때는 뭐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대응하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이제 별점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은 항상 한 4.5에 가깝다라고 생각은 해요. 4.5. 네. 5점 그 별 5개에 4.5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쉬워도 4. 제가 볼 때는 어려우면 5. 그리고 뭐 올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어찌됐든 시장은 좀 올랐고 어렵긴 했지만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2024년에는 네. 그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그래서 상이 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시장이 막 빠진다, 시장이 막 엄청나게 나빠진다, 위축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조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다양한 변수들이 또 나와서 굉장히 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은 저는 소비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네. 코로나 때 각국 정부가 이제 돈을 되게 많이 풀었어요. 보조금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돈을 굉장히 좀 많이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축을 잘 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저축이 코로나 시기 때 되게 많이 증가했었어요. 네네. 그거를 거의 한 3년 동안 소진이 돼서 지금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 수준이 갈 정도로 그 세이브됐던 예금들이 되게 많이 없어진 상태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벌어서 쓰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돈 풀기로 인해서 개인들의 이제 가게에 이제 유입됐던 현금이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소진 국면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지금은 각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금리는 더 올라가 있고, 그리고 소비 여력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 때 좀 과잉 소비라고 할까요? 내 소비 여력보다도 또 다른 버짓이 좀 생겼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24년부터는 조금 현실적으로 소비를 과거만큼 유지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격적인 뭐 경기 침체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소비 자체는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조금 위축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24년에 이제 난이도를 좀 결정짓는 조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요.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누적돼 왔던 어떤 뭐 물가에 대한 부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고용 지표가 더 이상 뜨겁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또 기저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과잉 소비했던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좀 미국 시장 중심으로 소비를 말씀해 주신 저는 거죠?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뭐 지역 화폐 해가지고 뭐 20에서 30%씩 할인해서 쿠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뿌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징후가 나타나는 부분이 미국은 이제 자동차 할부 대금을 좀 못 갚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의 소비력을 제한시키거나 이제 더 이상을 소비를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돌고 돌고 돌아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네.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한다고 하니까 네. 그럼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좀 이제 슬로우 다운 조금 슬로우 다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당연히 이제 또 그러면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준이 금리 내릴까요? 딱 이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또 이게 아닌가 보네 하면서 또 내렸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제 페드와치에 따르면 네. 예, 미국에서 이제 채권 시장 뭐 금리를 바탕으로 좀 보는 거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 시기가 막 7월, 6월, 5월 이제 3월까지 와 있어요. 네. 이게 페드 연준 통화정책회의 열리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5월에서 3월로 땡겨졌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3월이면 네. 이제 3개월 남은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기대하는 게 좀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일단은 금리 인하는 저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시장의 기대보다 못할 가능성은 네. 그러니까 연준이 더 그보다 더 늦거나 늦게. 더 느리게.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폭도 지금 조금 얕게. 네. 시장의 기대가 앞서가 있다라는. 네, 앞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제로금리 이런 금리가 사실 정상적인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역대급의 가장 가파른 속도 그리고 가장 가파른 속도의 돈풀기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라고 최근에 몇 년간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경기가 위축될 걸로 보인다고 해서 여기서 금리를 과거처럼 급격하게 내리고 돈을 풀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노력을 했었고, 그게 이제 좀 결실을 나타낼까라고 이제 그 실마리가 보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돈을 다시 확 풀어버리게 되면은, 무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네? 돈 풀어. 그럼 인플레이션 나오네? 그러면 다시 금리 내려. 그럼 다시 올려.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5%에서 0%까지 갔다고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에서 2.5% 레벨이 과거에 0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돈 풀었던 그런 금리 인하했던 그런 사이클이 이제는 한 2에서 2.5까지 정도의 사이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만큼 예를 들어서 제로 금리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레벨 자체는 좀 더 높은 수준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속도 자체도 과거만큼 빠를까 싶기는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인플레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또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다시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는 부분은 되게 이제 혼란을 더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느린 속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돼도 빠른 인하는 아니다. 항상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항상 시장의 기대는 먼저 앞서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땡겨가고. 올해 상반기 때 올랐던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올랐던 근거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금리가 이제 빠르게 다시 내릴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건데 하반기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에 그런 부분의 기대감으로 온다고 하면은 조금 주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네. 조금 그 레벨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가능하지만 네. 현재 시장의 기대와 예상은 너무 빠르고 네. 너무 과하다. 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시장 엄청나게 나쁘게 보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저에 깔고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IT 산업 비중이 워낙 크고 네.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근데 이제 IT 쪽에서 이제 특히나 반도체에서 이제 공급을 줄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 이제 업황의 반등이 나온다. 수요가 반등하지 않더라도 공급 줄인 효과만으로도 업황의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AI 수요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뭐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조금 슬로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기 내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선진국 그 소비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네. 우리의 수출 전반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중에서 IT,
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AI 수요가 있는 반도체. 네. 근데 이제 AI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줄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뭐 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엄청 좋아서 수요가 엄청 좋아서 수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난 2년, 3년 동안 재고를 계속 줄여왔고 아무도 소비를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좋아지는 수요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수요가 어떻게 막 크게 턴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돌아서면 기존에 좀 줄어들었던 공급 속에서 재고가 줄어들면은 재고를 다시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구매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년, 3년 동안 휴대폰을 안 샀으면은 어찌됐든 휴대폰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내 지갑이 얇아졌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고장 나면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는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업종별로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등락을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업종이나 기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에 투자 시장 난이도가 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업종별 편차가 클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개인들의 힘이 엄청 커졌고 그만큼 직접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그쵸.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제 주변을 이제 살펴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50% 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 마이너스 50%요? 네, 생각보다 꽤 많고 8, 90%까지도 봤거든요, 제가. 잠시만요. 올해요? 누적 수익률. 누적이요? 네. 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와이스트리 안 보시는 분들이죠. 여기까지. 네. 그럴 확률이 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내년엔 더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해 보셨다고 하면 2,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재미있고 알게 된 부분이 또 있다 보니 이걸 다 관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1억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되 8천만 원 정도는 뭐 ETF를 투자하든 아니면 간접 투자를 맡기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산을 해서 개인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해도 안 되면 아니면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다면 소액으로 더 연습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지난 몇 년간 수익을 거두셨다라고 하면은 관둘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계속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저는 한 80%의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직접 투자에 이렇게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으로 오라는. 저희한테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계없다. 좋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해서 다 똑같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는 그 어려운 걸 자꾸 하라고 막 부추기는 유튜버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기본을 더 탄탄하게 해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